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정호 교수입니다. 지난 제9주차에서는 가보개혁, 을미사변, 아관파천, 그리고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제10주차에서는 러일전쟁과 애국개몽운동, 식민지 시기 독립운동과 사회문화운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제1차 시에서는 지난 제9주차 강의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주차 강의는 가보개혁 부분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보개혁은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추진되었던 일련의 개혁운동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가보경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개혁의 배경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요. 그 하나는 동학농민운동으로 대표되는 국가적 저발전과 피지배 계층의 대규모 저항 등에 기인한 대내적 개혁 요구의 지속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한편 한국의 내정 개혁을 일본식으로 추진하여 한국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일본의 요구를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이어 강의에서는 가보개혁의 과정과 내용을 총 3차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1차 가보개혁은 1894년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청나라에 대한 전통적인 사대 정책에 반대하고 서양 및 일본의 문물을 모델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 온건개화파 중심의 개혁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차 개혁 주도 세력들이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고문관 및 군사교관의 초빙, 일본 화폐의 한국 내 유통권 허용 등 친일적 성향의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동학농민운동군을 일본군과 함께 진압하는 등 자율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1894년 12월 17일부터 1895년 7월 7일까지 진행된 제2차 가보개혁의 내용으로서 표면적으로 김홍직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이었지만 특히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으로서 망명에서 돌아온 박영효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영효 등 개혁 세력들은 1895년 1월 7일 홍범 14조를 공포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청나라의 대한종주권 부인, 대원군과 민비의 정치 개입 배제, 근대적인 내각제도 확립, 탁지함은 관할하에 재정 일원화, 조세 법정주의 및 예산제도 수립, 지방제도 개편, 일본으로의 해외 유학생 파괴에 의한 외국 선진 문물 도입, 국민 개병주의에 입각한 군사제도 확립, 법치주의에 의거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 그리고 문벌 폐지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등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본의 의도와는 달리 김홍집 등 온건개화파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급진적 개혁을 추진했던 박영효에 대한 온건개화파 및 민비 등 보수파의 반발로 인해서 박영효에게 몰래 반역을 도모한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고 결국 박영효가 다시 일본을 망명하게 됨으로써 제2차 가보개혁은 실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차 개혁은 1895년 7월 7일부터 1896년 2월 11일까지 진행되었는데 김홍직과 박경영 중심의 친미 친러파 내각이 주도했고 제3차 개혁 기간 동안 140여 건의 법령을 의결하고 공포했으나 을미사변의 처리에 있어 김홍집 내각이 보여준 친일적 태도에 대한 국내적 반발과 1896년 2월 11일 고종과 측근 인사들의 요청에 러시아 공사가 동의하여 고종과 왕세자가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인 아관 파천의 발생으로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에서는 가보개혁의 성격 및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첫째, 가보개혁은 개혁의 주체, 성격, 방법 면에서 정부 주도층 중심의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량적 개혁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여전히 민중계몽 등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진행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둘째, 개혁 세력들이 비록 일본의 지원을 받긴 했으나 근대화와 개혁에 대한 기존의 국내주의 요구가 지속되었다는 점과 개혁 과정에 급진개혁파인 박영효, 서광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청해 종주권 종식을 공식 선포하였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이고 자율적 개혁의 측면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셋째, 갑오개혁의 내용 중 사회적 신분제도의 철폐 그리고 사법제도의 개선 등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리고 근대 한국 정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국가적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평 배분의 법적 제도적 장치, 그리고 민중계몽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장치 마련에는 실패하였는데, 이는 개혁 주도 세력의 신분적, 의식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갑오개혁에 이어 제9주차 강의에서는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공사관을 비롯한 공권력 집단이 수도인 서울에 자행한 조선 왕후, 즉 민비 살해 사건으로 정의되며 일명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을미사변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먼저 을미사변의 배경으로서 첫째, 청일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주도하에 프랑스와 독일이 참여해 이루어진 1895년의 삼국간섭으로 인해 좌절한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제도학의 발판을 마련하는 의도, 그리고 둘째, 삼국간섭 주도 등 당시 러시아의 강대함을 의식한 민비 중심의 인하거일책, 즉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한다는 인하거일책을 타개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에서는 을미사변의 경과를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을미사변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을미사변의 결과 이완용, 이범진, 이윤용 등 친러파 관료들이 해임되고 조희연, 서광범, 조병화, 김종환, 유길진 등이 새로운 관료로 임명되었고, 둘째, 민비의 폐위가 발표되자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들이 일본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열강들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형식적인 문책과 투옥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셋째, 1895년 11월 28일 을미사변에 대한 대응으로 민비 계열인 친미 친러파의 관리와 군인에 의해 친일정권 타도와 신정권 수립을 목표로 했던 사건인 춘생문 사건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다시 일본이 한국 내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넷째, 결국 민비 시해 사건에 이용당했던 대원군 일가는 완전 몰락하게 되었으며, 다섯째, 이후 단발령 등 친일 내각의 정책이 강한 국내적 반발을 일으키고 이를 틈타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하였던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아간파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을미사변의 성격 및 평가에 대해서는 첫째, 을미사변은 일본 정부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한국 내정 유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둘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정부의 무기력과 열강의 태도는 힘이 바탕이 되지 못한 독립이란 있을 수 없다는 냉엄한 국제형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제9주차 강의의 세 번째 주제는 아관파천이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먼저 아관파천의 배경으로서 첫째, 일본의 대한국 지배권 강화를 우려한 러시아와 한국 관료들의 협력, 그리고 둘째, 일본의 대한국 정책에 대한 국내적 반발과 고종의 우유부단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에서는 고종이 주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고요. 이어 아간파천의 결과로서 첫째, 친러파 내각이 수립되어 일본식 제도와 인물들이 거세당하고 러시아식 제도를 도입하는 등 러시아의 대한국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둘째, 아간파천에 대한 열강들의 중립적 태도로 말미암아 아간파천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열강들의 대한국 경제적 이권 침탈이 자행되게 되었으며, 셋째,
한국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협상, 한반도 분할 같은 것들이죠. 그 협상이 진행되는 한편 일본은 대내적으로 러시아를 가상 적국으로 간주하고 장래에 있을 양국 간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관파천의 성격 및 평가에 관해서는 첫째, 아관파천은 러시아의 세력만의 의도와 한국 정치가들, 특히 국왕의 무능력이 결합된 민족적 수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둘째, 일본과 러시아의 각축 속에서 자주독립의 기틀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단지 사대주의적 외교 노선만으로 일관하였던 한국은 대내적으로도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독립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을 정도로 국력의 약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셋째, 일본과 러시아의 각축은 이후 전개된 러일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한국 문제를 두고 전개된 수차례의 비밀 협상은 자국의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가보개혁, 을미사변, 아관파천에 이어 제9주차 강의의 마지막 주제는 1896년 7월 2일에 창설되어 1898년 12월 말에 실질적으로 해산된 한국 최초의 민간 중심의 정치사회 단체로서 독립협회와 그 활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먼저 독립협회 창설과 활동의 배경으로서 첫째, 을미사변과 아간파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내의 정세 변화, 즉 보수 세력의 정치 권력 유지를 위한 사대주의적 외교노선 지속과 일본 및 서구 일강의 내정 간섭 및 이권 침탈에 따른 한국의 국가적 자주성, 독립성 상실 위협, 그리고 둘째, 1884년의 갑신정변과 1894년부터 진행된 가보개혁에서 나타난 기존의 소수 지식인이나 정부 주도 개혁의 한계와 그것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 인식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에서는 독립협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먼저 1896년 4월 7일 창간된 독립신문의 활동기를 크게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의 활동으로서 1896년 7월 2일 창설 이후 토론회와 만민공동회 그리고 관민공동회 등을 통해 독립문 건립, 그다음에 대중계몽, 독립신고치, 러시아의 대한국 내정 간섭 및 이권 침탈 저지, 국내 개혁과 의회 설립 요구 등을 제시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독립협회의 활동이 고종과 정부의 탄압에 의해 중단되고 결국 1898년 12월 말 해산하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다음으로 독립협회 활동의 사상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입헌군주제의 구상으로서 독립협회는 황제권을 제한하고 의회의 설립 등을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이것은 독립협회가 황제권을 철폐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독립협회의 개혁을 지원하는 황제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독립협회는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의 국제관계 속에서 외세로부터의 자주독립적 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고 자주독립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중립론을 제시했으나 국방력 등 힘이 전제되지 않는 자주독립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아주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 근대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개혁 구상에 관한 것으로서 독립협회는 능력에 따른 관리 임용, 노비 매매 비판, 여성 차별의 악습 비판, 여성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국어 및 국사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으나 신분제의 완전 철폐와 노비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 생산력 발전을 위한 농업, 상공업 및 광업, 철도, 조세 등의 개혁 주창에 관한 것으로서 독립협회가 비록 상업적 지주제이긴 하나 지주제를 유지하고 토지제도의 변화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그리고 서구 열강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권 침탈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일본이나 미국, 영국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비해 강하게 비판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강의의 마지막 부분은 독립협회 활동의 성격 및 평가에 관한 것이었는데, 첫째, 독립협회의 활동은 갑신정변 그리고 갑오개혁으로 이어진 문호개방기 개혁운동의 성격을 계승하는 한편 이전 개혁의 한계를 극복하여 대중계몽을 통한 국가 전체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근대적이고 자율적인 변혁운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둘째, 독립협회의 활동은 이전 개혁운동에 한계를 수 있는 대중계몽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실체운동으로 이를 실현하려 했으나 대중을 정치적 동반 세력 내지는 변혁운동의 실천 세력으로 인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셋째, 특히 독립협회는 제국주의 세력의 국가주권 침탈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나 일본 등의 경제적 이권 침탈을 대비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의 활동은 내후외환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독립성과 자주성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치, 사회,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려는 국가 변혁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독립협회의 정신은 식민지 지배 하에서 민족적 자긍심 고취와 근대적 대중 형성을 위한 계몽 운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이 좀 길지만 제9주차 강의의 요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